설날에 춘천에서 있었던 존속 폭행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행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뭐 벽에 밀치고 동네 주민들이 다 와서 뜯어 말릴 정도로. 아니 설날에 세배하러 간 게 아니라 할아버지를 폭행하러 간 거예요? 왜 사직서를 냈냐라고 이제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전전날부터 제가 한 초기 딱 왔어요. 수능 한 달 연기를 제안하고. 진짜 울고 싶은 게 지금 고3일 수밖에 없는 게 개학하자마자 그냥 계속 시험의 일과들이 되니까 수능 난이도를 고3 학생들에게 좀 형평성 차원에서 그러면 또 재수생이라든지 이런 반수생들한테는 역차별 문제 또 이런 논란도 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소재인데 막장부터 이 정도는 안 만들 것 같은데 제대로 이제 정화를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라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이거 우리가 한 정화가 아니라는 거 거기서 입증을 해야죠. 근데 지금 국방부는 답변할 게 없다 하면서 지금 좀 소극적으로 나오는 게 이게 좀 피해자들은 피해금을 구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속된 말로 몸으로 때운다. 단수생들이 다시 시험을 보려고 도전한다는 가능성이 있는 게 기본권은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수시까지도 고려해 볼 가능성이 커진 거죠. 아침 재판은 잘했어요. 저희 커플이네요. 제 앞사건에 보험 사기 범죄로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한 10명이서 보험 교통사고를 낸 다음에 보험금을 뜯은 그래서 이제 적발돼가지고 10명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0명을 하다 보니까 제 재판이 10시 20분이었는데 10시 40분까지 10명을 다 인정신문하고 인정하냐 안 하냐 뭐 최후변론하고 최후진술 하다 보니까 뭐 40분이 훅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막 시계 막 보고 있었어요. 예전에 고성군수 한 32명인가 있어. 그때 내가 현장에서 속보를 날리려고 이게 보니까 이게 재판 내용 이게 선고 이유를 읽으래 뭐 본심이 뭐 문제 없고 그래서 뭐 과하다 할 수 없고 저하다 이러니까 됐구나. 그래가지고 1심 선고랑 똑같이 해서 날렸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선고를 바로 주문을 할 줄 알았다. 안 하고 다음 피고인 32명을 다 하는 거야. 다 읽는 거야. 15분인가 20분 동안.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읽는 적이 있나? 그래서 지환 기자가 주문도 안 했는데 그걸 날리면 어떡하냐고 바뀌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나도 감당했다고 마지막까지 있었거든. 그래서 마지막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이제 나와야 된다. 그래서 1심하고 똑같이 딱 선고를 한 거야. 그때서야 다른 언론사들은 이제 막 날리는데 나는 15분 전에 먼저 날린 거야. 판결문도 읽지도 않았는데 야, 난 가슴이 그때 완전 이거는 우아할 내가 뻔했네. 대형 사고 한번 치는 거 아닌가 막 걱정됐었지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보 경쟁이 낳은 폐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꿀자 춘천지법에서 지난해 설날에 춘천에서 있었던 존속 폭행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피해자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그리고 고모가 피해자고 이제 가해자는 이제 손자하고 며느님 그리고 손녀까지 해서 이제 재산 문제였고요. 일단은 뭐 할아버지는 살아 계셔서 아직 유산 상속 문제는 아니고 할아버지께서 이제 고모한테 딸한테 먼저 이제 증여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일부 그 가족들에게도 증여를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모가 조금 더 많이 좀 대우를 받은 것 같아요. 고모가 할아버지 재산을 이용해서 또 은행에 4억 넘는 고액의 대출까지 받으니까 이제 가족들이 고모가 그렇게 대출 받으면 우리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해서부터 이제 분쟁이 시작을 한 것 같고요. 그 전에도 계속 이제 분쟁이 있었겠죠. 네, 그런데 2019년 2월 5일 설날에 다 모이니까 이제 다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이제 가셔서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좀 이제 욕설도 굉장히 심한 욕설. 아니 설날에 세배하러 간 게 아니라 할아버지를 폭행하러 간 거예요?
쫓아간 거죠. 그래서 엄마, 딸, 아들이 갔고 이제 좀 행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셨는데 할아버지를 뭐 벽에 밀치고 뭐 내동댕이 치고 침대에 이렇게 뭐 내동댕이 치고 특히 그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호신용 스프레이로 손자죠, 손자. 예, 손자가 이렇게 할아버지 얼굴에 뿌리기도 하고 손녀는 냉장고에 있던 음식들 다 꺼내와가지고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쓰러져 계시는데 이렇게 뿌리고 그래서 막 동네 주민들이 다 와서 뜯어 말릴 정도로 이제 그런 좀 반인륜적인 폐륜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올해 이제 선고가 났고요. 어떻게 선고가 났나요? 선고는 원래는 이제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직후에 그 손자하고 그 며느리에 대해서는 춘천지방검찰청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자만 구속이 됐고요. 네. 이제 며느리는 합의할 시간도 좀 주고 좀 용서를 구해라 가서라는 취지로 법원에서 이제 영장을 발부하진 않았는데 재판 결과는 결국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다만 이제 가족 간의 이제 재산 다툼이니까 좀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자에겐 실형 선고가 됐고 며느리에겐 집행유예, 그리고 손녀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실형이면 집행유예도 다 실형으로 보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일단 형을 선고를 하고 형만 집행만 유예하는 유예라는 거기 거잖아요. 때문에 네. 실형이라고 보는데 저희는 징역형하고 집행유예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통상 실형 이제 변호사들이 실형하는 거는 정말 교도소에 들어가는 거. 집행유예는 정말 관대한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그럼 그 차이는 뭐예요? 그러면 선고유예, 기소유예 뭐 여러 가지가 네. 많잖아요. 유예시키는 게. 그럼 이제 집행유예라는 거는 형은 실형은 선고를 했지만 실제 교도소에 가는 거는 좀 봐주겠다? 예. 이제 그 해당 뭐 예를 들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네. 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동안 네. 고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잘 살면 네. 이제 그 교도소에 안 가도 되는 쉽게 네. 말해서. 그 형을 산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2년 동안 또 다른 고의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앞에서 징역 6월이 있잖아요. 그 형을 살아야 되는. 그러면 원래 선고받은 거 다 살고 네네네. 또 자기가 저지른 그렇죠. 범죄에 대해서 또 또 살고. 살고. 네. 그러면 집행유예가 겹쳐서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있습니다. 쌍집행 보통 쌍집행이 네, 쌍집행이라고 하는데 네. 집행유예 선고 받고 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또 집행유예 선고를 못 하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먼저 집행유예 받기 전에 범한 범죄가 나중에 적발이 드러난 돼서 경우에. 그런 뒤에 경우에는-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쌍집행도 가능한 경우가 왜냐하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범죄는 아니니까 네네네. 그런 경우만 예외적으로 있고 네네네. 통상적으로는 없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참 진짜 막장 같은 드라마 같은 소재인데 드라마도 이 정도는 이 안 정도는 만들 것 안 같은데. 그런데 지금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시면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들이 초범 인정 그리고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서 형을 정했다 이렇게 이제 밝히셨어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네.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니까 합의가 안 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통상은 저희 이제 피고인들도 합의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하거든요. 네. 요즘에는 이제 또 공탁도 잘 못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돈을 은행에 갖다 맡기고 돈 맡겼으니까 찾아가라 하는 식으로 해서 공탁을 하면 조금 합의보다는 못하지만 조금 인정을 해주는데 요즘엔 개인정보법 때문에 네. 함부로 공탁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합의도 안 되고 공탁도 안 되면 이제 가중 요소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아무래도 이 손자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를 하고 네. 온 가족에 대해서 다 구속을 하기는 좀 부담이 마음이 좀-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굳이 양형 사유를 넣어서 네. 이제 집행유예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유가 실제 변론을 하실 때도 좀 많이 적용이 되나요? 예, 저희는 이제 피해자 연락처 인적사항 아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요즘에는 법원에서 허가를 잘 안 해줍니다. 네. 왜냐하면 피해자가 법원에 전화해서 따져요. 왜 내 인적사항 그렇죠. 알려줘서 변호인이 연락 오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이제 힘들기 때문에 법원도 피해자가 동의를 해야지만이 연락처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연락처 알고 나서도 계속 이제 전화해서
변호사가 싹싹 비는 거죠. 변호사가? 그럼요. 본인이 가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면 또 감정이 안 좋아져. 또 싸우잖아요. 그런 거 둘이 하려고 하다가. 변호사 하는 거지. 이제 뭐 제가 막 싹싹 빌고 하다가 합의가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정말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가중 요소를 적용을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가족과 문제고 조금 판사님도 좀 봐주신 것 같아요. 그거는 저 과거 사례를 보면은 가족 간의 이게 전속폭행은 원래 비난 가능성이 되게 더 높다고 네. 보는데 네. 이상하게 부모가 이제 가해자를 말하자면 아들이거나 이러면은 선처를 형을, 또 호소하죠. 선처를 호소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음. 오히려 또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집행을 유예하거나 하는 좀 감형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 그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실제 좀 어떻습니까? 가족 간의 이런 폭행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 네. 재판 경향이. 예, 이 사안의 경우 이제 손자한테 징역 1년 2월이 네. 선고가 됐는데 이 이제 여론이 굉장히 좋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은 너무 네. 이제 처벌을 경하게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 만약에 이런 사건이 그냥 일반인 간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형은 선고가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일반인의 인식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만 형량이 낮게 선고된 건 아니고 만약 일반인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막 스프레이 뿌리고 해서 누군가가 뭐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네.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선고가 적정하게 된 건데 선고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 가족 간이니까. 기준이 너무 네. 올라간 거죠. 근데 마음이 아픈 거는 사실 정말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하게 사는 가정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따지고 보면은 재산이 있는 집안에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그거 하나 더 저 사람보다 저 형제 자매보다 내가 좀 마음을 이게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좀 그 행복이라 그런 개념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네. 각박해져 있는 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글귀 같은 거 보면 내가 배고픈 거는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맞아요. 그런 거 이런 같아요. 얘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돈 앞에선 가족도 없는. 그렇죠. 이거 아마 좀 배는 안 안타깝네요. 고팠을 거예요. 그럼요. 이 사례는 네. 이거 말고도 또 저희 또 충격적인 사건 또 있습니다. 또 있었죠. 도내 한 전직 교육장 부인의 투자 사기 사건. 이 투자 사기 사건 사실 저희 회사에서 담당 기자가 교육장이 갑자기 임기도 다 하지 않았는데 사표를 사직서를 내버렸네. 어. 그러니까 사직서를 냈다는 기사를 이제 먼저 취재를 다 했죠. 그러니까 하면서 이유를 왜 사직서를 냈냐라고 이제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개인의 그게 아니라 부인이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그 금액이 보도가 났다 그래야 되나? 다 날린 거죠. 날린 상황에서 이제 피해자 한 20명 된다고 해요. 아. 10년 동안인가. 네. 그러니까 이 교육장의 아내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네. 신뢰도를 얻은 다음에 1억에서 뭐 30억까지 네. 뭐 투자한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네. 투자했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다 주식으로 날린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는 또 가족들한테는 또 일부 또 그 비용을 돈을 이렇게 입금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피해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진정서를 교육청에 내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고 하면서 사건이 드러나게 된 그런. 그러면 지금은 이건 아직 그 재판으로까지 간 건 아니고 네. 지금 경찰 수사 단계인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보니까 전체적인 액수는 좀 다른데 아무튼 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이 특수 사기로 해서 지금 고소장이 경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통상적인 사기 사건처럼 뭐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좀 벌어주겠다. 그리고 투자금을 이제 계속 받아서 본인이 직접 주식을 하다가 좀 날린 경우도 있고, 뭐 일부는 생활비로 쓴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고소장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일부 금전 같은 경우는 교육장 명의의 통장으로도 좀 들어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뭐 일부는 시인을 했다 그러죠. 그 네. 교육장 부인 같은 경우에 시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죠. 알려졌죠. 예.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이가 저 피의 사실 공표죄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경찰에서도 상당히 수사 상황에 대한 거는 오픈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일단
지역 일간지 강원일보, 도민일보 보도됐던 사안들 위주로 저희가 내용 들었는데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취재한 내용이나 이면의 내용을 들어본 바로는 네. 처음부터 이렇게 사기를 하려고 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다 해서 진짜 수익을 내서 돌려주고 하니까 신뢰가 이제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 양이 커졌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상황이 그렇죠. 안 좋아지면 예. 감당하지 못한 상황으로 내몰린 게 아닐까. 방금 이몽 기자님 말씀하셨던 어느 순간에 감당하지 못할 그 타이밍이 예. 코로나19예요. 그렇죠. 이 사건의 경우에도 빵 터지게 된 게 그때 이제 난리가 났었잖아요. 주가가 막 곤두박질 치고. 그때 이제 빵 터져서 증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성과도 있으니까 계속 돈이 들어왔을 거고 또 주변에서 누가 수익을 얻었다더라 또 이제 소개해서 해서 그렇게 점점 규모가 커지다가 이제 2월쯤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빵 터져서 증발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수익금이 지급이 안 되니 이제 고소인들이 어떻게 된 거냐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 날렸다 이렇게 이제 자백을 한 셈이 된 네. 거죠. 근데 아주 궁금한 거는 이런 식의 어떤 사기 사건이 발생을 하면 피해자들은 피해금을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피해자들은 피해금을 구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제 방법이 없어요. 네. 지금 뭐 피해 금액만 뭐 100억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누가 갚겠어요? 결국에는 예를 들어 본인의 귀책 사유는 없을까요? 피해자들의 귀책 사유? 이 형사 사건에서는 뭐 민사처럼 6대4 이런 식으로 없죠. 피해자의 귀책 사유를 따지진 않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일 뿐이라서 피해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처벌보다는 돈을 회수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돈만 주면 무조건 합의해주겠다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합의를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뭐 속된 말로 몸으로 때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럼 피해자들은 내가 투자한 돈을 돌려받기에는 민사로 또 소송을 합니까? 네, 민사소송을 해서 일단 판결문은 나오겠죠. 네. 어쨌든 돈 준 건 돌려줘라. 맞고 사기 피해를 당했으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투자 금액에 대해서 판결문이 나오겠지만 나중에는 그 갚을 사람이 돈이 없으면 이제 휴지 조각이 된다고 봐야죠. 판결을.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계금 사기라든지 이런 투자금 사기에서 피해자들이 돈 받는 경우가 매우 어렵죠. 드물어요. 여기서 또 다른 논점은 교육장이 그렇죠.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한 이제 그 책임 소재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네. 법정 다툼이 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저 지난번에 임원 선배님이 하신 그 춘천 캠프 페이지 부실 정화 이슈 이야기 나눴었죠. 네. 이게 우려했던 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네. 18일 날 이제 춘천시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전에 그 전날부터 제가 뭔가 이게 20일께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 먼저 나올 것 같다는 촉이 딱 왔어요. 그래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이제 전화를 했죠. 네. 담당 아는 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결과 나오지 않았느냐. 그게 담당 부장님이 뭐 월요일쯤에 오시니까 그때 결제를 받아서 발표를 할 거다. 나왔구나 생각이 딱 들어서 높은 거 같냐 낮은 거 같냐라고 딱 던졌죠. 근데 답을 안 하는 거예요. 바로 나올 줄 알았더니 그럼 높다는 거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딱 느껴진 거죠. 이거를 먼저 말하면 또 왜냐하면 예전부터 처음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취재를 할 때 계속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 수치가 높게 나오고 그러면은 모든 언론사들이 그거에 관심 갖고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이제 막 질문 들어올까봐 상당히 조심스러웠는데 아니야 다를까 조심하고 있는 게 느껴졌는데 높은 것 같습니다. 하고 딱 답이 온 거예요. 네. 높으면 높고 낮으면 낮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느낌이 상당히 조심하는구나 하면서도 나왔으니까 아침에 월요일날 전화를 했어요. 시청에. 수치가 나와서 받았죠. 얼마나 나왔냐고. 오후 2시에 발표해 주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또 그거를 왜 그거를 오후 2시에 짠하고 발표를 하느냐. 어차피 발표할 건데 그걸 기사 써야 된다고. 아니라고 뭐 나중에 알려준다. 알겠다고 해서 2시에 갔는데 2m 심도에서 2380인가 그렇게 나오고 예. 최대 6배가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6배라 함은 주유소 기준이 2000이에요. 주유소 부지 기준이. 그러니까 주유소 부지에도 충족을 못하는, 그러니까 기름 유출이 우려되는 곳에도 충족을 못하는 상당히 큰 오염된 거죠. 오염 수준이었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는
지금 봄내체육관 부지의 실효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지점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더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염 토양이다라고 네. 지난번에 나타났던 그 부분에서만 시료 채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료 채취해서 분석 의뢰를 할 때 네. 만약 여기서 수치가 높게 나오면 전수 조사를 하겠다, 전면 재조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있구나라는 게 입증된 거니까 전면 재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 그러면 거기 부지는 오염도를 측정을 제대로 안 했던 건가? 정화 완료 후에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의문. 두 번째는 다른 곳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봐야 돼? 제가 그 검증 보고서를 봤거든요. 네. 보면은 캠프 페이지가 이렇게 손독 그 도끼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가장 많이 오염이 됐던 부분이라고 한 부분이 바로 요 봄내체육관 인근이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 한 덩어리 그리고 뭐 해서 90곳인가 넘게 그 파악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이렇게 점으로 해서 뭐 덩어리로 했는데 네, 네. 예상 외로 상당히 빈 공간이 많아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측정을 안 하고 정화를 안 한, 여기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할 정도의.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번에 발견된 곳은 정말 오염이 많이 된 곳이라서 집중적으로 한 곳인데도 나왔으니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또 많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일단은 그러면 중요한 거는 국방부에서 지금 이 춘천시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 채취해가지고 분석 의뢰한 것에 대한 팩트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국방부는 지금 입장이 나왔나요? 국방부 입장은 좀 당황스러웠던 게 예전에도 우리 얘기 나눴던 것 같은데 이게 책임질 거냐 그랬잖아요. 미군 부대에서 주둔 시절에 한 유출된 건지 네. 아니면 정화가 완료된 이후에 또 다른 원인이 있던 건지를 파악한 다음에 답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상했던 거네요. 기본적인 답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춘천시에서는 국방부에 이제 구상권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여기서 제가 조금 중요하다고 보는 점은 국방부에서 농어촌공사에 용역을 의뢰를 했잖아요. 그때 무슨 계약이 있었을 것 같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라든지 만약에 하자 담보 책임 뭐 그런 것도 계약 조항에 있을 수 있고 해서. 근데 기간이 오래됐잖아요. 네, 그게 문제죠. 2012년에 네, 했으면 하자 문제죠. 보증 기간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미 다 끝났고 계약서 내용을 좀 확실히 공개를 해서 이제 조금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로서는 중요한 거는 입증 책임을 국방부에 넘기는 거를 정리해야 된다. 지금 이거가 우리가 한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정화를 국방부에서 맡았으니 근데 그 부지에서 나왔으니 거기서 이거 우리가 한 정화가 아니라는 거 거기서 입증을 해야죠. 국방부에서. 근데 지금 국방부는 춘천시에서 공문으로 요청이 온 게 없기 때문에 답변할 게 없다 하면서 지금 좀 소극적으로 나오는 게 이게 좀 춘천 캠프페이 지금 제대로 이제 정화를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춘천시는. 예. 근데 원주는 지금 아직까지 그래도 손을 안 대고 국방부도 아직 정화를 안 한 거죠. 네, 아직 정화 작업에 들어가지 않았죠. 않았죠. 네네, 시료 채취가. 이건 아예 들어가니까요. 지금 시작도 안 했으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이제 난감하네. 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원인자밖에 몰라요. 그 외의 사람들은 피해를 볼 뿐이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만 그 원인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 불법행위 책임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본 사람이 모든 걸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고의,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까지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환경 문제나 공해 문제 이런 거는 원인자가 핵심을 가지고 있고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에게 모든 걸 입증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건 불공평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춘천시에서는 우리는 그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 10년 동안. 그리고 뭐 체육관 하나 지었을 뿐이야. 근데 그 유출된 토양 오염은 미군에서부터 사용하던 기름 탱크에서 있었던 것들이야. 이런 것들만 입증을 하면 원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는 이제 국방부에게 돌아가는 입증 책임이 완화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똑같은 이제 무기를 대등하게 봐서 똑같은 입장에서 싸울 수는 없을 역으로 것 같아요. 국방부가 내놔야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게 네. 국방부의 입장이 사실이라면 아니야 우리 거기 이렇게 조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정화한 자료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책임 아니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공방이 오가겠네요. 네, 아마 이제 춘천시에서 구상권 행사를 하게 되면 국방부에서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가 있죠. 그러면 결국엔 소송할 수밖에 없고 소송을 하게 되면 과연 그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는 좀 입증 책임을 엄밀하게 완화시켜야 얘기하면 돼요. 그 국방부가 쓴 것도 아니잖아. 미군 부대 애들이 썼던 그러니까 거니까. 억울한 것도 국방부도 맞아요.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이 소송으로 가기 전에 국정감사라든지 그런 쪽을 통해 가지고 정당한 국회에서의 권한을 행사해서 진상 규명을 좀 하도록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법적으로 가면은 그렇죠. 더 길어질 것 같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녀왔는데 그 옆에는 1.5m로 한 축구장 한 두세 개인가 정도 넓이를 다 팠어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거기서도 중간중간에 색깔이 다른 곳이 보였어요. 그 빈틈이 많다는 거네. 그래서 저 보면서 저것도 이번에 판 거랑 색깔이 비슷하네. 좀 의심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당이 되시겠어요 했던 그분은 국방부 소속. 그렇죠. 예.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막 이랬잖아요. 이거 만약에 이거 수치 낙찰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책임지셔야 되겠는데 그분. 예. 코인 노래방을 그래서 가보셨어요? 우리 코인 노래방은 아니고. 근데 난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뭐 한 곡 할 때마다 돈 넣는 거. 500원에 한 뭐 곡씩 1,000원에 걸려 아마? 3곡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그렇게 한 팀이 왔다 갔는데 그 다음 팀 들어가서 바로 막 어디 인천인가 거기선 그렇게 확산이 됐다고 좀 알려진 것 같아가지고. 아니 밀폐되어 있고 그 안에 한 명, 두 명밖에는 못 들어갈 정도의 코인 좁은 노래방이? 공간이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코인 노래방을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못 이번에 가겠네. 이제 못 간다고 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알아. 다 내가 애가 아니라고 이제 뉴스 보면서 다 이제 코인 노래방 가면 안 된다는 거 안다 그러는데 걱정이 되긴 해. 이게 왜냐면 학교 갔다가 오면서 그 잠깐 들려서 자기네들 좋아하는 노래를 스트레스 엄청 푸는 장소가 거긴 것 같더라고요. 애들 사이에서는. 형도 못 가고. 본인들 휴가 나올 때 잠깐 시간 있을 때 가거나 정말 학생들이 학원 가기 전에 잠깐 스트레스 풀려고 하면 이렇게 하기에는 그런 데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한 곡, 두 곡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저도 혼코노를 좀 즐겼거든요. 혼자 코인 노래방 가는 거. 퇴근길에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혼자 코인 노래방 가서 가지 마. 네, 이제 안 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불러야지 뭐. 집에서 어떻게 불러? 저희 강원 기자회견에 새로운 멤버가 생겼습니다. 멤버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지은 기자님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 애청자로 계속 보기만 했었는데 직접 나오니까 책임감도 무거워지는 것 같고 뭐 잘은 모르지만 뭐 뉴스는 좀 핵심만 전달했었잖아요. 여기서는 제가 들었던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한번 뒷얘기까지 풀어보도록 우리 이제 기대가 큰 게 우리 장진철 기자가 사실은 그 아주 감초 같은 역할을 많이 했는데 네. 오늘 한지은 기자 오늘 또 취재 뒷이야기 교육 관련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죠. 저격수였다는 소문. 예, 깊이 있는 취재 뒷얘기 좀 전달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학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적당한 거리도 유지하며 교실로 향하는 학생들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쳐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학교에서도 준비를 많이 교육 당국도 그렇고 학교 현장도 그렇고 어때요? 지금 일단 가장 눈에 띄었었던 변화는 일부 학생들은 하복을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새 학기는 다 겨울 동복을 그렇죠.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덧 5월이 돼서 겨울이 아니라 봄도 지나고 여름이 다가온 시점이 돼버리니까 뭐 교복을 다시 맞춘 친구들도 있다고 했고요. 작아지고 뭐 쑥 커버린 친구들은 이미 하복을 반, 뭐 동복 반 이렇게 입고 등교를 했더라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원래 동복을 입고 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덥잖아요. 덥는 것도 덥고 저 너무 커서 작아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도 할 말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러면 동복 하복 상관없이 제대로만 입고 와라 이런 분위기로 넘어가셨고 가자마자 저희가 8시부터 아이들이 등교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조금 이른 시간인데
3단계 과정을 거쳐요. 자가진단 앱으로 이미 검사를 하고 아이들이 이제 아. 등교할 아이들을 정해주더라고요. 발열이 있거나 뭐 그럼 오지 위험적 마라, 아예. 아예 처음부터 등교를 이제 제한을 대신에 이게 출석 인정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등교는 이제 제한을 시켜서 집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또 학교에 왔어도 아이들이 바로 교실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학교 운동장이나 공간 이제 야외에서 각자 위치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떨어져 세워놓은 다음에 입구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들어가면서 다 체온을 체온을 측정을 재고. 하고 그 중에도 또 발열이 조금 있다거나 한 친구들은 체온계로 다시 재측정을 하시면서 2중, 3중 체크를 거쳐서 아이들이 이제 교실로 제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네. 취재할 때 학생들은 사실 이게 80일 만에 계속 계약이 그렇죠. 미뤄지면서 80일 네 만에 번 연기가 됐다 그랬잖아. 계약인데 거의 5달 만에 그렇죠.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반갑고 선생님도 좋고 그래서 막 달려오다가 선생님 멈춰 거기 있어 이렇게 하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라고 그 이제 자기 반도 처음 가보는 거고 선생님도 처음 그렇죠. 보고 네. 누가 우리 반 친구인지도 처음 알게 되는 거야 사실. 교실 안에도 짝꿍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둘씩 이렇게 같이 열을 맞춰서 앉았었잖아요. 네.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배열로 한 명씩 앉게 간격을 뒀거든요. 그래서 짝꿍이 없는 이제 나홀로 자리에 그렇게 앉게 되고 교실 안에도 뭐 손 소독제, 세정제 또 혹시 안 하고 온 친구들에서 마스크까지 다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학부모님들도 반응이 좀 엇갈릴 것 같습니다. 좀 맞벌이 하는 분들은 계약을 좀 반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좀 여기 학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실제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로서는 제가 맞벌이거든요. 저희 가족이. 아, 네. 아이가 이 코로나19 터진 이후에 집에서 온라인 수업에도 적응 잘 하고 했지만 계속 학교를 가고 싶다 그랬어요. 일단 간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온라인으로 벌써 이제 선생님들하고 뭐 학생 친구들하고는 벌써 카톡이든 뭐 네. SNS로 벌써 다 교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낯설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학교를 가가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런 평범한 선생님한테 배우고 학생들하고 놀고 수업 막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야. 이제 애들도 이제 그걸 알지 않을까. 아 그래도 이제 정상화 돼가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잘 될 거다라는 믿음이 좀 생기고 좀 마음 편한 그런 심정입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인데 중학생하고 이제 초등학생 6학년이 있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사실 좀 어려운 게 뭐 우리 애가 좀 혼날지 모르겠는데 몇 시간 만에 온라인 강의 다 들어버려. 한 두세 시간 만에. 네. 그러니까 오전에 나는 이제 하루 이제 그 저기 연차 일이 있어서 집에서 이제 내가 지켜봤는데 한 두세 시간 만에 다 했다는 거야. 강의를. 하루 들어야 될 수업을. 그래서 네. 아니 무슨 학교 너 오늘 몇 시간 원래 학교를 가면 몇 시간 수업이냐 그러면 6교시 수업인데 한 3시간 만에 다 듣고 숙제도 다 했대. 그리고 그때부터는 휴대폰 하는 거야.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그래서 야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학교에서 지내는 만큼 책을 읽거나 뭘 해라. 그러면 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아이들만큼 네. 엄마들이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아. 등교 계약을 아, 드디어. 일단은 새끼를 다 챙겨주셨어야 되잖아요. 맞벌이 하는 분들도 집으로 퇴근해서 또 아이들 챙기고 이러셔야 되고 공부 부족한 거 또 봐주고 이러니까 그 학교가 또 돌봄 현장의 역할도 하니까 그렇죠. 단순히 그 교육이 아니라 그런 역할도 해서 이런 계약을 좀 반기는 학부모들도 그렇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이렇게 학교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중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그 학생들이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성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초등학교 집중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니까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강의 자료도 그렇고 수업 자료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대면에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는 떠들면 야 누구 홍길동 조용히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온라인 강의하다 보면 누가 쓸데없는 잡다나고 그러면 음소거를 눌러버려요. 그리고 걔가 얘기하는 건 안 들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새로운 모습들인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집단 감염병이 또 나오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또 학교 관리자들이나 교육 당국에서도 이러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것 같아요. 또.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이후의 교육 대책이나 네. 뭐 학습 방법이나 이런 것도 아마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죠. 느낌이 그래. 느낌. 너무 예. 네. 그렇죠. 지금 뭐 K 방역 워낙 잘 받고 K-방역,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교육 현장이 바뀌면서 좀 고3 수험생들이 특히 이번에 그렇죠. 많은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떤 상황이죠? 제 맞은편에 허남 네, 허남준 기자. 허남 기자 허남준 기자 아들이 고3인데 아, 네네. 얼마나 그 화를 내는지 이 분노가 차 있는가. 왜 내 아들이 고3일 때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학교 등교하자마자 다음 날 모의고사를 보질 않나. 뭐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나중에 재수생하고 같이 또 정시 시험 경쟁을 해야 될 것 같고 평상시대로 준비해도 모자랄 판인데 좀 위급한 상황으로 몰려버렸으니까 이제 학습이나 학업에 좀 학교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런 가정인 경우에는 정말 이 시기가 되게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2020년에 지금 고3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이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뭐 일부에서 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수능 한 달 연기를 제한하고. 네. 근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대학 입시 일정 12월 3일로 예, 그대로 12월 3일로 정하고 있으시죠. 요게 2주가 늦춰진 거죠? 늦춰진 거죠. 한 차례 늦춰졌었고 예. 근데 더 늦추기에도 사실 애매하기는 해요. 일정을 뭐 한 달 연기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그때 안정화된다는 네. 보장도 사실은 없는 거고 내신이 수능 시험보다 더 중요해요. 수시 보는 그렇죠.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 고3 학생들 등교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시험을 봤어요. 그렇죠. 저기 네. 뭐야, 학력 시험을 학력 봤죠? 평가를 봤는데 네. 이거 말고도 지금 1학기 동안 5차례 시험을 전부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학하자마자 그냥 계속 시험의 일과들이 되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굉장히 내신에 중요한 그렇죠. 부분을 차지하고 수시를 관련 학생들은 중요한데 준비가 제대로 안 됐을 수가 있거든요. 그 재수생 네. 또는 반수생들이 다시 시험을 보려고 도전을 한다는 가능성이 있는 게 고3 학생들이 내신 기본 이제 수시 전형의 준비를 제대로 못할 수 있는 그렇죠. 여지들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이미 그 따놨잖아. 기본권은 네.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예. 수시까지도 고려해 볼 가능성이 커진 거죠. 이게 그것 때문에 뭐 수능 난이도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뭐 수능 난이도를 좀 고3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고3 학생들은 자칫하다가는 수시 전형하고 수능 전형하고 겹치게 되는 이런 일정상의 그렇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난이도를 고3 학생들에게 좀 형평성 차원에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 나왔는데 이게 거꾸로 그러면 또 재수생이라든지 이런 반수생들한테는 역차별 문제 또 이런 논란도 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울고 싶은 게 지금 고3일 수밖에 없는 게 예. 4년제 대학에서 수시를 네. 신입생의 77%를 올해 뽑는데요. 네. 그 친구들이 이제 수시를 가기 위해서는 근데 뭐 시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내신도 잘 챙겨야 하지만 아까 저희가 우려했듯이 봉사활동 점수도 따야 되고 그렇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해서 그거에 대한 평가도 잘 받아놔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금 걸 지금 봉사활동을 못하죠. 할 수가 없는 네. 거죠.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봉사활동도 못하고 동아리 활동도 못하기 때문에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에 대한 그 준비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제일 속상할 거예요. 그쵸? 와, 참 어렵네. 얘기한 것들 정리하면서 헤드라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우려 속 첫 등교 수업, 도민들의 그렇죠. 입장에서 강원도 교육청에 바라는 바를 담은 헤드라인을 쓰면 됩니다. 선정은 임원 선배님께 출신의 임원 상품이 선배님께서 있나요? 선정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네. 하는 어느 분이 먼저 해보실까요? 예, 우리 이 네. 장유유서니까 예, 김선아 기자 먼저. 장교선이니까 근데 김선희 기자 먼저인가요? 네. 오늘 뭐 저 기준 없어요? 아, 네, 뭐 기준이라는 거는 제목의 기준은 다른 게 없어요. 한 번에 와 닿을 수 있게 하면 함축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지? 이러면 안 되고 그거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네. 좀 많이 노력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학교 생활, 이제는 교실 방역이 과제. 슬기로운 학교 생활. 학교 생활. 그래서 많이 들어본 슬기로운 네,
저는 이게 어쨌든 새로운 시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오프라인, 온라인 어느 게 정상적인 수업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코로나19 속에 시험대 위에 선 백년대계,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니까 네. 코로나19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니까 우리가 네. 그전에 했던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학교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 네. 중요하다. 네. 견제인데. 이것도 안 되실 것 같은데. 바로 나왔어요. 오늘의 선정 작은 이거 네. 해야 되나요? 우리 한재영 기자의 아, 시험대 위에선 백년대계 네. 감사합니다. 다가오잖아요. 준비가 잘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의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